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신기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허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특수교육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이론과 실제에서 교사 교육과정, 어, 교사 교육과정 두 번째 자유학년제 및 개별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 수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문해력을 토대로 교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알아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교사 교육과정 사례 두 번째 순서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년제가 무엇이고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실제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텐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각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개별화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먼저 자유학년제 운영 방식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진행, 평가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학교에서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적용하여 실제 운영한 사례를 토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자유학년제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먼저 개별화 교육 계획의 수립과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실제 개별화 교육 계획을 보면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년제의 운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1세기는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 즐겁게 배우고 더 넓게 생각하는 방법, 스스로 참여하여 나에게 집중하는 진짜 배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자 자유학년제가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중학교 1학년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처음 도입돼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 선택해 실시했습니다. 2018년부터 자유학기제를 2개 학기로 확대해 운영하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자유학기에는 강의식, 암기식 수업을 줄이고 토론,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교과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주제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영역으로 특화된 자유학기 활동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추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는 일제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는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21세기형 인재상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은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전환 학년제, 덴마크 애프터스콜레, 스웨덴 프라우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도 2009년 창의적 체험활동, 2012년 스포츠클럽 활동 등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에 도입해 왔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장래희망 없음 비율이 31.6%로 초등학생 12.9%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2013년 정부는 학생들이 끼와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공교육 내에서 찾겠다는 취지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청소년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성과 소질의 탐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중학교 단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유학기제는 2013년 42개 교의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확대 발전된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개선과 고입 전형을 보완해 법 제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였으며 도입 첫 해 전체 중학교의 46.8%인 1,503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체 중학교 91.1%인 2,968개 교에서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행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자유학년제를 200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1학년 1, 2학기 중에 한 학기만 자유학기로 배정하고 3학년 2학기를 진로 연계 학기로 배정하도록 개선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초등학교에 비해 늘어난 과목 수와 수업 시간, 어려워진 수업 내용 등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자유학년제에는 초등학교에서 경험했던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연계되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의 변화에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은 본인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적성과 소질을 찾아가는 자기 주도적 노력의 과정이 될 것이고요. 교원은 조금 더 좋은 수업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은 크게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 활동이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도덕,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영어, 한문 등 교과 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유학기 활동이란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오전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겠죠. 교과 수업 시간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 시간에 운영하게 될 네 가지 활동인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편성되면 실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텐데요.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을 강조합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는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 융합 수업 및 토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실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자유학기 활동 시간에는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평가 및 기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합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는 형성평가, 협력 기반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통해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유학기 활동 시간에는 참여 및 협력 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하고 학생의 참여 활동 내역을 위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학년제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유학년제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수업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유학년제는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지향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매 수업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을 함께하는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수업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를 인지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이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별로 해결할 문제를 정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학습은 자신의 삶에서 설정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식으로 학생이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수행하여 목적에 다다르는 것인데요. 학생들은 계획에 따라 조사하거나 구성하거나 놀이활동을 하면서 계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A중학교 학생의 수업 후기를 살펴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 꼭 시험 보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공교육은 교사 중심의 일제식, 강의식,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자유학년제 수업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이 진행된 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유학년제에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주어진 정답을 고르는 지필평가 위주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의 성장을 위한 꼼꼼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유학년제에는 수업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학습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잠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살펴볼까요? 앞선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만든 후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업 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활동 내용, 성실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 과정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수한 점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점수로 표기되지 않고 문장으로 기술되며 더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 내 성취 기준을 분석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는가를 살피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사만의 기록이 아니라 교사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등 다양한 평가로 객관적인 내용을 누적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기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 평가의 예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일 텐데요. 학생들은 자기 성찰 평가를 통해 수업 활동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점을 깨닫게 되었는지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동료 평가를 통해 다른 모든 친구의 교수학습 활동 결과에 대해 서술형으로 평가합니다. 자유학년제의 교과를 이수한 모든 학생에 대해 이수 결과는 성취도란에 패스로 입력되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성취 수준과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예시를 살펴보시면 성적과 행복지수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에서 설문을 제작하고 수집하여 그래프와 도표로 표현하고 자료의 해석 및 분포의 특징을 잘 설명함. 미세먼지 우리 학교는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작년과 올해 미세먼지 수치를 조사하여 상대 도수로 정리하여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함. 생활 속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해결 활동을 좋아하며 정보 처리 및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남. 이런 식으로 교사가 학생의 교과 이수 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의 자유학기 활동을 이수한 모든
학생에 대해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특기사항란에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자유학년제 교과 수업 운영 사례를 사회교과로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회교과 수업 활동 내용은 현대사회의 변동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대전 원도심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근대 건축물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프로젝트 활동 수업입니다. 여기서 대전은 한국에 있는 도시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업 활동을 위해 학생들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실천 과제에 따라 몇 가지 활동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수업의 내용 부분을 보시면 배움 활동에서는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 건축물을 찾아보고 원도심의 역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협동 활동을 통해 원도심 근대 건축물을 실제 답사하며 원도심 보존의 필요성을 토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활동을 통해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 스탬프 시간 여행권을 디자인하고 시간 여행권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수업의 과정으로 세분화해보면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철도와 함께 발전한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 및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둘째, 학생들은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실시하는데요. 프로젝트 수업 방법 중 현장 체험학습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셋째, 현장 답사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됩니다.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 현장 답사를 통해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 보존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러한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 스탬프 시간 여행권을 제작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찾았으므로 이를 제작하고 홍보한 후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평가, 기록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 활동을 마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될까요? 사회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계하여 생각함. 지역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및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을 찾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함. 스탬프 여행 책자 제작 활동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모든 활동에 매사 적극 참여함.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 활동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에서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누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유학기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 또는 범교과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유학기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자유학년 1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학기 활동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학교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4영역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반을 배정하게 됩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활동은 여러 분기로 나누어 운영하기도 하면서 학생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의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학기 활동의 4가지 영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택 활동에서는 학생의 흥미, 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교과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범교과 학습 주제 활동 등으로 전문적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꿈꾸는 소설 쓰기, 도란도란 철학 이야기, 수학으로 보는 과학과 예술, 영어 잡지 만들기 등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 체육 활동에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 체육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음악, 미술, 체육 과목에서 확장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 감성 역량 함양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이나 뮤지컬, 오케스트라, 축구, 농구, 스포츠리그 등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진로 탐색 활동에서는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진로 검사, 직업인 초청 강의, 직업 탐방, 진로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모의 창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조직 운영함으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및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게 되는데요. 문예토론반, 라인댄스반, 과학실험반, 향토예술 탐방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생각해보고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핵심 역량인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갖추어가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학부모, 학생들이 자유학년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몇 가지 내용을 모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토대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유학년제가 왜 필요한가요? 예측이 어렵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될 우리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해내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남다른 상상력과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자라야 한다고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해진 정답 대신에 정답이 필요 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유학년제는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자유학년제의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시간에는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우고 자유학기 활동 시간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기릅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사용할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발표도 하며 다른 친구들을 발표하는 것도 평가하고 서로 다른 점도 찾아봅니다.
자유학기는 노는 학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유학기는 오히려 학생이 제대로 배우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자유학년제에는 배우는 내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 시간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자유학년제에는 교과를 재구성하여 단순 암기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축소시키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교과 간 융합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주변 지식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래도 시험을 봐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제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보다 남들이 접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익숙한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연습의 시간보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깊게 생각해보는 사색의 시간이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이제는 학력이 아니라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에 남과 다른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유학년제에는 진로 체험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로 탐색은 자유학기 활동 영역 중 하나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진로 교육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직업 세계에 대해 체험하고 교과 및 다른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여섯째,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후 학생들이 실제로 성장했나요?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유학년제의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이 키워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필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의 변화 정도가 미경험 학생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특수학교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 특수학교와 대전 근교 도시인 공주에 있는 특수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에 있는 한 특수학교의 사례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자립생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창의학습 및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의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 장애 학생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 시간표를 보시면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 활동의 경우 핵심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국어, 수학, 음악, 체육, 진로와 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 특성에 따라 직접 교수, 토의, 토론 학습,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반응 중심 학습, 또래 교수, 발표 중심 학습, 지역사회 중심 학습, 팀 티칭, 협동 학습, 개념 형성 학습, 탐구 학습, 모델링, ICT 활용 교수 등 학습 내용에 따른 다양한 학습 유형 다양화를 통해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세부 운영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진로 탐색 활동으로 내 꿈 업, 드림 업이라는 주제를 통해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내 꿈 업 프로그램에서는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 준비 교육, 진로 상담 및 검사, 직업 정보의 탐색, 진로 의사 결정 능력 개발에 관한 활동을 하게 되고, 드림업 프로그램에서는 교내 시설 활용 및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한 직업 체험, 교내 직업 전환 체험 센터 및 학교 기업을 이용한 진로 체험을 통해 제빵, 플로리스트, 공예, 농생명, 바리스타 등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택 활동으로는 중증 장애 학생의 미래 독립 생활에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장애 학생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주제 중심 프로그램을 적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주 라이프, 퓨처 라이프라는 주제를 통해 주제 선택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공주 라이프 프로그램에서는 개인 위생관리, 의생활관리, 가정관리, 경제생활,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 이용,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한 여가 생활로 책놀이나 제과 제빵, 음악 놀이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퓨처 라이프에서는 언플러그드 체험, 오조봇 체험, 3D 펜, 프린터기를 체험하고 드론과 로봇을 조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체육 활동에서는 예체능 교육을 다양화,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내고 장애 학생들이 자기 표현, 소통, 공감을 통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적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술 활동으로 꿈, 두드림, 국악교실을 운영하여 국악 동요를 배우고 전래놀이나 민요 등을 배우고 소고, 장구 등 국악기를 연주해 봅니다. 체육 활동으로 땡땡 휘트니스를 운영하여 기초 체력 운동, 구기 운동, 뉴스포츠, 보치아, 골볼, 토스볼 등의 체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친구와 협동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티스트를 운영하며 미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클레이 아트, 비즈 아트, 팝 아트, 가죽 공예, 리본 공예, 플라워 아트, 뜨개질 공예, 나무 공예, 쿠킹 아트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에 위치한 한 특수학교의 사례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 중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장애 학생 스스로 행복한 학교 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능동적 참여 및 성취 경험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역량 및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 시간표를 보시면 1학기에는 진로 탐색 활동과 주제 선택 활동을, 2학기에는 진로 탐색 활동과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진로
먼저 진로 탐색 활동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 꿈을 위한 자기 관리를 배우도록 하며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중학교 진로 탐색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내실 있는 교육 성과를 위해 교실 내에서의 사전, 사후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진로 설계 활동으로 온라인 그림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하고 진로 활동 교수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 탐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진로 체험 활동으로 교내 학교 기업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조, 가구 제작, 바리스타, 조립 생산 등을 경험하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촌 체험, 공예 체험, 제빵 체험, 원예 체험, 도예 체험 등을 실시하고 학급별 특색 활동을 운영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카페 직무 실습하기, 원예 작물 재배하기, 청소 실습하기, 제품 포장 실습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택 활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 기능 교육과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나 혼자 산다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정관리, 개인위생관리, 의생활관리, 여가생활관리 등 생활기능 교육을 제공하고 경제교육으로 경제생활관리, 생활관리를 통한 용돈 보상제와 알뜰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체육 활동에서는 다양하고 활동적인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개인별로 2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몸 튼튼, 체력 튼튼이라는 주제로 밴드 운동, 매트 운동, 스텝박스 운동, 스피드 스택스 쌓기, 플로어 컬링 등 뉴 스포츠 운동을 경험하고 뚝딱뚝딱 만들기 교실이라는 주제로 유리공예, 섬유공예, 슈링클스 공예, 아크릴 공예, 디폼 블럭 공예, 비즈 공예, 와이어 공예 등 공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 의사를 고려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창의 쑥쑥 미술교실에서는 다양한 기법의 미술 활동을 통한 창의 미술 교실을, 감성 쑥쑥 음악교실에서는 다양한 음악을 매개로 한 감성 음악교실을, 자신감 쑥쑥 체육교실에서는 체력 향상을 위한 신나는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자유학년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요.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나 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곤 있지만 다양한 경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과 끼를 개발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기능 중심 생활기능 교육 프로그램과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의 자립적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며 체험 중심 직업 탐색 활동 및 동아리, 예체능 활동을 통하여 사고와 경험의 틀을 넓히고 진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결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동 활동을 통해 긍정적 사회성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자유학년제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별화 교육이 무엇일까? 그 정의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개별화 교육계획은 교과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적응, 직업 교육, 채용 및 적응 행동과 같은 영역과도 관련이 되고 나아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작업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사회사업 및 언어치료와 같은 관련 서비스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분리된 특수학교부터 통합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완전 통합 장면에 이르기까지 어떤 유형의 교육적 상황에서도 개별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앱슨과 웨인트랩에 따르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개별화란 한 아동의 교육적 요구, 교육이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이란 아동에게 실제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동이 교육적 요구를 가질 때 그 아동에게 실제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진술한 후 적절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별화 교육 계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별화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과정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며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을 말하며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합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란 개별화 교육지원팀이 협력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종합하였을 때 개별화 교육 계획이란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협력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기록한 법적인 문서이며 교육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는데 최근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개별화 교육계획을 더욱더 광범위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화 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서로서 학생의 장애 특성, 능력, 교육적 요구, 선호 및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개별화 교육계획은 개별화된 교육과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별화된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개인별 교육과정으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개별화 교육계획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각종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 지원 계획으로서 교과 및 비교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행동 지원, 전환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을 개별화된 교육 과정으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별화된 교육 과정은 좀 더 그 개념이 좀 더 좁다고 볼 수 있고요. 교육과정을 포함한 그 학생에게 모든 필요한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바로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별화 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생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운영,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한 개인별 문서인 동시에 계획의 실행 및 과정을 기록한 성장과 변화에 관한 개인별 포트폴리오로서 의의를 지닌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네. 우리 학생들이 점차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지원을 받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는 포트폴리오와 같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네, 의미는 비슷하지만 좀 더 그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화 교육계획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기능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겠죠. 그러한 교육을 보장하는 도구이다. 2번,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이다. 3번,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성취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도구이다. 4번,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도구이다. 5번,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개별화 교육 계획 실행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도구이다. 6번째,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협력적 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의 기능이나 목적은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류 평등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정가에게는 관리의 준거를, 교사에게는 공식화된 계획을, 부모에게는 발언권을, 아동에게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는데 그 조항에 따르면 개별화 교육 계획에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거나 누락이 된다면 또는 잘못된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지켜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별화 교육계획에는 인적사항,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평가 계획,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라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인데요. 인적사항이란 학생에 관한 기본 정보,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타 정보들을 포함합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교급, 배정학급, 일반 학급 소속인지 특수학급 소속인지 이런 거겠죠. 학년반,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보호자명과 주양육자, 학생과의 관계 이런 것도 포함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 유형 및 정도 그리고 장애 특성 포함해야 되고요. 개별화 교육계획의 시작일과 종료일 학교마다 다르겠죠. 학사 일정이 시작하는 날이 시작일이 될 테고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이 종료일이 될 것이고요.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등록을 했느냐, 장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통학수단, 도보로 통학을 하느냐 아니면 자가용으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이러한 통학수단, 통학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순회 교육을 지원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 포함해야 되고요. 학생의 흥미는 무엇이고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보호자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기타 사항에는 주로 통합학급 담임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학생의 어떤 병력, 네, 그러한 것들도 되겠죠. 네,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할 수 있겠고요. 진단평가 영역, 도구명, 검사 결과, 평가자는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인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수준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기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교육 목표 설정의 근거로서 학생의 진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교과의 교육 목표를 수립을 하든 아니면 어떤 행동 지원에 대한 목표를 수립을 하든 그것의 출발점이 있어야 될 텐데 이 학생이 어느 정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느냐, 이러한 출발점을 반드시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교과목 또는 생활지원 영역에 관한 평가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고, 교육 목표와 관련된 출발점 행동 수준을 반드시 포함을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목표인데요. 교육 목표는 보통 학기 단위로 설정을 합니다. 1학기 목표, 2학기 목표. 필요한 경우 학기 목표 밑으로 하위 목표를 진술을 하는데 월별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4월, 5월, 6월의 목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획일적으로 월 또는 격월 단위를 목표를 개발하는 것을 지향해라. 반드시 3월, 4월, 5월 이렇게 끊어서 목표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3, 4월, 5, 6월 이렇게 인위적으로 묶어서 목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학기별 교육 목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과 기능 요소를 토대로 목표의 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수와 규모로 세분화를 해라. 그래서 교육 내용과 학생의 진전 정도를 고려하고 매월 단위로 설정하거나 2에서 4개월 단위로 묶어서 설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설정된 학기 목표와 월별 교육 목표는 학생의 진전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 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포함해야 될 내용은 평가 계획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평가가 따라와야 되겠죠.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매 학기 초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학기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을 합니다. 목표와 함께 평가도 수립을 해놓고요. 학생의 학습 과정과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평가 초점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평가 초점이란 학생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평가 필터로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질적으로 평가합니다. 양적으로 잘함, 못함 그것이 아니고 5점, 4점, 3점이 아니라 이 학생이 실제로 어떤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 양상이 어떠한가 그러한 것을 과정적으로 질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그 부분이죠. 예를 들어 학기 초에 수립한 평가 계획에 근거해서 실행된 교육 개별화 교육 계획의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결과를 기술할 때는 사전에 개발한 평가 초점을 토대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질적으로 기술하는데요. 평가 계획의 경우 이렇게 평가 방법, 평가를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 관찰 누가 기록을 하겠다, 평가 초점은 무엇이냐, 고체, 액체, 기체를 구별하는가,
온도에 따른 물의 상태 변화를 아는가?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를 아는가?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아는가? 네, 이러한 교육 계획에 따른 평가 초점을 수립을 했다면 실제로 교육을 했을 때, 학습을 했을 때 그 학습 결과가 또는 그 과정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여기다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거죠. 네, 찾을 수 있더라. 그리고 온도가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더라.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온도계이며 온도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더라. 온도계를 이용하여 냉장실의 온도를 측정하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도 알더라. 이러한 식으로 어떤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으로 학생이 실제 보인 수행을 이렇게 수행 내용을 적고 어떤 점을 어떤 양상을 보이더라. 이런 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부분이죠. 첫 번째 교육 내용 부분을 보시면 교육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을 토대로 학기 목표 및 월별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계획에서 제시한 평가 초점은 학생이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내용과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경험해야 할 교육 내용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개발한 평가 초점에 근거해서 교육 내용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학생의 생태학적 환경, 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환경을 고려해서 생활 연령이나 장애 유형 및 정도, 학습 특성, 선호나 흥미, 강점, 선수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해야 한다. 똑같은 학기 목표를 지닐 수도 있어요. 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한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학생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 특성이라든지 본인이 선호하는 강점이라든지 어떤 학습 양식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같은 교육 내용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교육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 교사가 교육 내용을 교수하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수업 모형이나 교수 전략명을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고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교육 내용과 결합하여 교육 활동이 드러나도록 기술을 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주된 학습 양식을 사용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중적이고 다양한 학습 참여 방식을 포함합니다. 교수 자료라든지 매체, 교수 집단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지원 인력 배치, 보조공학 기기 지원, 학습 보조 기기 지원, 통합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용어인데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으로부터 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서 개별화 교육계획 내에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작업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받고 있다면 그러한 치료를 받았을 때의 어떤 과정, 그 평가 내용을 특수교사가 수합을 해서 그것을 개별화 교육계획 내에 같이 기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어떤 치료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학생의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를 할 때 보통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급 담임교사, 학부모, 또 팀장,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는데 가능하다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방과 후에, 그러니까 학교 외의 일이죠. 학교 밖을 벗어났을 때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그 서비스명, 시작일과 종료일, 장소, 참여 요일 및 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일반적 수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의 유형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쪽으로 더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은 교과에 더 중심을 두고 세우는 것이고, 이 학생은 평소에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을 하거나 일상생활에도 필요한 그러한 생활 지원과 관련된 개별화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적 요구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더 우선순위를 찾는 거고요.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교과라든지 영역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나 수학 부분이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신변 처리를 하거나 자기 관리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징후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을 파악을 하고 다음 현재 출발점이 결정이 됐다면 교육 목표를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육 목표를 결정하고 구조화시킵니다. 그 다음 교육 목표랑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평가 계획이에요. 목표는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평가 계획이고, 그럼 그것에 따른 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학생에게 어떤 교육 내용을 제시를 할 것인가, 그런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그 다음 어떤 교육 방법을 쓰고 수업 활동을 구성을 해서 수업을 실행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난다면 이제 평가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과정 및 결과를 평가 기록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씩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찾는 거, 네, 평가하는 거죠. 사정하는 거. 학생의 생활 연령과 학년군에 적합한 생태학적 목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10살이라면 10살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10살 아이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중요시되고 필요할까?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록을 활용하여 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 선호도 및 흥미, 보호자의 요구, 생활 연령에 근거한 과제의 중요성, 긴급성, 학교 및 주변 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평가합니다. 네, 찾아냅니다. 그 다음 학생의 이러한 교육적 요구 사정 결과와 학교 교육과정 간에 불일치가 있는가?
불일치 분석을 실시를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학생은 이러한 교육적 요구가 있지만 학교의 사정상 또 교육과정 사정상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 그러한 것에 때문에 실제로 수행할 수가 없다. 실제로 그 교육적 요구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요구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면 다음 학교 교육 과정이 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 요구를 충족시킬지를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 과정 내에서 찾고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개별화 교육계획의 유형을 결정하죠. 학교 교육 과정이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화 교육계획은 학교 교육 과정의 준함 등으로 간단히 기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학교 교육 과정에 근거한 교과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이나 학생의 일상생활 요구를 반영한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의 유형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적인 부분에서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학교 교육 과정에 근거한 교과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요. 다음, 이 학생은 교과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게 많더라. 그렇다면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생활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결정을 해야 다음 목표라든지 평가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적 요구에 근거한 유형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화 교육 계획의 수립 교과와 영역을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교과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학생이 학교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거나 적합화해서 참여하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교 교육 과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 평가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교과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학교 교육 과정에 그대로 참여하기가 어렵더라. 그렇다면 교과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됩니다. 어떤 학생은 교과 중심으로 짜지만 어떤 학생은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이 더 요구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 지원 영역을 토대로 학생에게 필요한 우선적인 지원 영역을 선정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생활 지원 영역이라는 게 그럼 뭘까? 교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 중에서 학생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과가 있다면 생활 지원에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에게 주로 필요한 어떤 영역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신변 자립, 사회적 기술, 행동 지원, 진로 직업 활동, 여가 활동, 정서적 지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 그럼 의사소통 영역에 필요한 생활 지원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건 요구하는 기술,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기술, 수어, 청각장애 학생이라면 수어를 배우는 기술, 시각장애 학생이라면 점자를 배우는 기술, 또 지시 따르기와 같은 이러한 생활 지원 영역이 있을 수 있겠다. 신변 자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손 씻기,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혼자서 스스로 식사를 하기가 어렵더라. 그렇다면 이 학생은 이번 학기 목표가 스스로 식사하는 것을 잡는 거예요. 목표로.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사회적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순서를 기다리고 학급 규칙 지키고 화해하는 거,
네, 인사하는 거. 뭐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생활 지원이 될 수 있고요. 행동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자해 행동하는 것들, 그걸 줄여나가는 거, 공격 행동도 줄이고, 수업 방해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줄여나가는 거. 그런 것이 생활 지원 어떤 목표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짠다면 이러한 영역들을 고려해서 수립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영역으로 할 것인가, 뭐 유형이 결정이 됐다면 이제 그거에 따른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을 파악을 해야겠죠. 교과 또는 생활지원 영역을 결정하고 나면 이와 관련한 학생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이란 무엇입니까?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 네. 그리고 교육 목표를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요. 학생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해당 교과목이나 생활지원 영역에 대한 학생의 요구라든지 현재 상태의 평가 결과를 출발점 행동으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이 파악이 됐다면 이제 교육 목표를 결정을 해야겠죠. 네. 1학기 단위로 개발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교육 목표별로 하위 목표를 개발을 합니다. 월별 목표나 더 상세하게는 주간 목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식으로. 이들 목표 간의 위계나 계열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해야 되고요. 교육 목표는 학생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 학습에서 발전 과정을 점검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육적 요구 사정 결과도 분석하고 학생의 이전 학습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목표를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학생의 평균적인 진전 정도라든지 또래들은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가 또 교사가 임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그러한 것을 토대로 교육 목표를 결정을 하고요. 교육 목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목표가 우선시돼야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학생이 도달해야 할 미래의 이상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목표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그 요소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영향력이 크다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 가능성.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도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힘들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도달해야 할 목표 이상적 기대 수준과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간의 크기가 클수록 그래야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요. 학급 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요구, 그러니까 개별학습이라고는 하지만 학급의 구성원들이 뭐 예를 들어 6명 있어요. 근데 6명이 다 다른 교육적 요구를 지닌다면 현실적으로 그거를 계획을 실행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공통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타내는 요구가 있는가? 비슷비슷한 것들. 그래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의 미래 포부와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그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교육 목표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 평가 계획은 이제 교육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에 근거해서 학생이 학습하거나 도달해야 할 평가 초점이나 평가 준거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이라든지 학습이 종료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수행의 증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과정이 될 것이고요. 다음은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겠죠. 학생별로 생태학적 환경이나 생활 연령, 장애 유형 및 특성, 선호, 흥미, 특성과 요구 다 달라요. 그래서 교육적 경험의 종류나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별로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과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통합 운영의 경우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교육 목표에 따라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단원 계획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을 하면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교사가 재구성을 해야겠죠. 네. 생활지원 중심의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면 아까처럼 의사소통이나 정서 지원이나 생활 지원이나 행동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한 필요한 지원 영역을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 학생의 현재 수준을 분석해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이 선정이 됐다면 교육 방법 및 수업 활동을 구상하고 수업 실행을 해야겠죠. 네. 학생이 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공할 다양한 교육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참여 방식을 허용을 합니다. 정보를 제시하고 학생을 반응을 하는 다양성을 보장을 하고요. 학생이 주된 학습 양식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충분하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참여 방식과 도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바로 중요한 게 이러한 것을 평가 기록하는 것이죠. 네. 아까 수립한 평가 계획에 근거해서 과정평가, 결과평가 했다면 이러한 평가 기록을 통해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오류라든지 성공 과정과 결과를 질적으로 기술하여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과정평가하면 되고요. 네 번째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이란 이 한 학생을 둘러싼 모든 관계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할 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이러한 개별화 교육지원팀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교사 한 명이 혼자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 교육 지원 팀원이 모두가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을 임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팀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1년에 2번이 되겠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반드시 학기 시작을 한 다음 2주 이내에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0일 이내에 팀 회의를 거친 다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 유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유형의 결정은 교사 혼자서 또는 학부모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과 공통되는 어떤 교육적 요구를 찾고 그것에 따른 계획 유형을 결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학생의 교육적 요구,
교사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교과와 생활지원 영역 및 수립 과목 수를 결정을 합니다. 또는 영역수가 되겠죠. 학생에게 적절한 교과나 생활지원 영역의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려면 교육적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선정 교과목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리고 몇 개의 교과를 할 거냐, 생활지원 영역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의 영역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을 검토하고 조정하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학생에게 적합한 지원, 서비스 지원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가족 지원, 예를 들어 통학 지원, 치료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로 각 구성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 개별화 교육계획을 실행하고 평가를 하는 평가에 관한 점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로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구성원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자. 지원팀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권한, 동등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개별화 교육 지원 팀원이 모두가 동등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정 및 보완하는 역할. 한번 개별화 교육계획을 한번 딱 수립해 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학습을 해보니까 목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또는 교육 내용을 이러한 것을 더 추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개별화 교육계획은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 있고 보완이 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으로 기타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더라. 지원팀의 구성원은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정 및 보완,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기타 사항이 발생해서 협의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구성 형태와 구성원을 살펴보실 텐데요. 팀의 구성은 학생의 요구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팀 운영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교육적 배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팀의 구성원은 기본 구성원과 선택 구성원으로 나눠요. 기본 구성원은 말 그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구성원, 보호자 포함하죠. 지원팀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인원입니다. 이 인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선택 구성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토대로 기본 구성원이 협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을 거쳐서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선택 구성원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어떤 건강장애 학생이다 그러면 보건교사라든지 학교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택 구성원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구성 형태와 구성원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교육적 배치에 따라 구분해 봤어요. 그래서 특수학급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 특수학급은 설치됐으나 순회교육 대상자의 학교일 경우, 두 번째로 두 가지의 공통 구성원은 개별화 교육지원 팀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이 있어야 되죠. 일반 교육 교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순회교육 대상자는 더 있죠. 순회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다음은 보호자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선택 구성원으로는 누가 좋을까? 부담임 교사, 교과 전담 교사, 보건교사, 다음 상담교사, 영양교사, 학교의
진로 직업교육 담당 요원, 행정실장.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구성원과 선택 구성원이 있다는 거를 한번 봤고, 자, 여기는 특수학급 설치 학교이긴 한데, 개별 각자의 역할을 알아볼게요. 앞에서는 구성원을 알아봤다면, 이 각자의 구성원이 무슨 역할을 하든가, 개별화 교육계획의 특수학교 설치학교에서 개별화 교육 지원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 주로 학교장이나 교감을 팀장으로 보는데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운영,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책임자, 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도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교장 또는 교감. 두 번째, 특수교육 교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특수학급 교사이면서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과 실행과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완전 통합된 학생의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서 교육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 일반 교육 교원은 누굴까요? 담임교사죠.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통합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 평가 담당자, 네,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완전 통합된 학생의 경우 개별화 교육계획의 실행 및 평가 담당자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역할인데요. 보호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실행, 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와 가정 간의 지속적인 협력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별학 교육지원팀의 구성 절차를 한번 알아볼게요. 운영 절차가 있어요. 네, 개별학 교육지원팀을 구성을 해야겠죠. 네,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구성을 해내면 좋겠고, 선택 구성원을 조정하고 회의를 준비합니다. 네, 선택 구성원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것들 회의 준비를 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원 간의 사전 의견을 조율합니다. 네,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다음 구성원 간에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사전 의견을 조율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개별교육지원팀 회의를 개별형으로 할 거냐, 집단형으로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죠. 네, 개별적으로 학부모, 통합담임, 특수학급 담임, 팀장님, 나 이렇게 모여서 네, 개별형으로 개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머님들 다 모셔다 놓고 조금 학생을 오픈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약간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집단형 개최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 승인과 확정을 통해 너무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네,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승인 및 확정까지 가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특수학급에 근무하면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세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네, 작년 1학년 신입생이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학생은 이제 일단 시간제 학생이에요. 그래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받는 학생인데 학생의 이름 들어가야죠. 소속 들어가야 돼요. 대전 신계초등학교라고요. 그 다음 개별화 교육지원팀 서명을 이렇게 포함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인적사항 부분인데요. 성별, 생년월일, 여기 있네. 전화번호, 주양육자 주소, 네, 주양육자 주소, 개별화 교육 계획의 시작일과 종료일,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학생 흥미 및 강점, 약점, 보호자의 희망사항, 통합학급 담임교사 의견사항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인적사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인데요. 학생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방과 후 교육비나 치료지원비, 통학비, 우유급식비 그런 것을 다 어디서 내주는 거예요. 네.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일시, 지원비용 가져가면 되겠죠. 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고요. 다음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활동 지원 계획인데요. 이 학생이 특수학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학급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원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먼저 네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 나눠서 그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다음 교육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학급 담임이 이분인데 주당 수업 시간이 14시간이더라. 특수학급은 허정원인데 주당 수업 시간이 9시간이더라. 뭔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담는 것이 교육 배치와 교육 방법, 통합학급 참여, 특수학급 참여 이런 것들인데 국어나 수학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나가서 특수학급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네요. 이유는 겁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교과의 활동은 평가나 급식, 체험학습은 어떻게, 스포츠데이는 어떻게 할 건지, 아침 활동이나 학예회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스포츠데이가 됐을 때 우리 아이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평가 계획인데 통합급에서 평가하는 과목은 특수학급 IP에 근무한 개별평가 과목은 네, 그거 수학이죠. 개별화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통합급, 특수학급에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요. 국어, 수학, 교과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개별화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별도의 개별화 교육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국어, 수학을 제외한 모든 교과의 경우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수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기 말 통지표의 국어, 수학의 평가 결과는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로 특수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입력해야 할 내용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말 생활기록부 통지표와 개별화 교육 평가서를 가정으로 반드시 발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목별 평가 장소라든지 평가 방법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가 계획이다.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 여기가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 학교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네, 특수교육 실무원이 통합반 수업 지원을 14시간 들어가시고 교실 이동하고 화장실 이용하고 급식인 등 일상생활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통합교사와의 지속적인 만남, 네,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 통합교육을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네,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의견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건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짰습니다. 국어와 수학을 조금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는 과목 유형까지 적고 현행 수준과 학기 목표를 적습니다. 현행 수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간단한 낱말 어절 단위의 음성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묻는 말에 해당하는 대답 또는 행위를 한다. 친숙한 낱말을 반복해서 말한다. 모든 것을 제시하는 그림, 모양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면 이를 기억하여 수행할 수 있더라. 이러한 현행 수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수립을 했냐면 자신의 생각을 음성 언어로 표현한다.
소리내어 낱말이나 문장을 따라 읽는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선과 모양을 그릴 수 있다. 같은 자모음 글자 모양을 찾을 수 있다. 네, 다음 관찰법인데 관찰법 동안에 관찰법을 통해서 이러한 평가 초점을 수립을 했고요. 네,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음성언어로 표현하는가? 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질적으로 평가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가? 듣긴 맞아? 그때 나 하나 준 거. 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가? 다음, 낱말이나 문장을 따라서 말하는가? 여러 가지 물건이나 그림, 모양, 기호 중에서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모양의 자음자, 모음자를 찾는가? 글자 속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찾는가? 연필을 바르게 잡는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선과 모형을 그리는가?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네. 학기 목표가 정해졌다면 단위 목표, 네. 월별 목표라고 하죠. 월별 목표를 수립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랑 해당 월 교육 목표 내용, 교육 목표는 자신의 생각을 음성언어로 표현한다, 소리내어 낱말이나 문장을 따라 읽는다라고 목표를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하는 내용은 교육 내용은 바르게 듣는 자세 익히기, 바르게 읽는 자세 익히기,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야기 듣기, 상황에 어울리는 말 따라하기,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 낱말을 따라 읽기,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따라 읽기, 신화 이야기에 관심 갖기. 그래서 이 신화 이야기를 전혀 관심이 없고,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네. 목표 내용을 수립을 한다. 그럼 내용이 정해졌으면 교육 방법도 있어야겠죠. 신화 이야기를 실감나는 표정과 목소리, 몸짓을 섞어서 들려줍니다. 그 다음 학생이 좋아하는 반죽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흥미를 갖게 하죠. 다음 입모양을 크고 명확하게 변화를 주어서 말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따라할 수 있게 해요. 다음은 교사의 시범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하고요. 거기. 다음은 6, 7월 2달 동안 네, 같은 자모음 글자 모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성과 모양을 그릴 수 있더라. 네, 소리를 듣고 알맞은 글자를 찾는 거, 여러 가지 물건과 그림, 모형, 기호 중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을 찾는 것. 그리고 같은 모양의 모음자, 자음자도 찾고, 글자 속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도 찾고, 연필도 바르게 잡고, 나는 네, 이런 것을 했을 때 학생은 자모음 글자가 어두워지는 칼을 두드러지는 짧은 동화를 수용했대. 이러한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 방법도 함께 적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개별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수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운영 양식이라든지,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네,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